네, 이해찬 당대표님의 속죄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1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11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께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추석은 아주 날씨가 좋아서 저도 아주 편안하게 성묘도 하고 가족도 하고 좋은 추석을 잘 지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한미 정상회담도 하시고 또 유엔 총회에서 연설도 하시고 외교학회에서 또 강연도 하시고 이제 귀국을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영접을 나갔는데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환하시고 돌아오는 그 지도진들도 얼굴이 표정이 환하고 좋은 성과가 있어서 아주 피곤하지 않고 잘 다녀왔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묻어나는 그런 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일찍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하셨는데 다행스럽게 평창을 열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임기 초에 이루어져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외교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다른 정상들에서도 많이 전달이 돼서 이제는 만날 때마다 진정성 있는 그런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이제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 좋은 외교 활동을 펼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분단사 70년 분단사가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맞이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런 전원에 따른 준비 작업을 잘 해서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양 공동선언도 이제 나왔는데 평양 공동선언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사실상 4.27 3분단 선언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4.27 3분단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잘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야당과 논의를 많이 했는데 조금씩 변화가 오고는 있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당을 설득을 해서 3분단 선언이 비준 동의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여러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싱크탱크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상원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종전선언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역할을 많이 시작할 겁니다. 추미애 단장을 비롯해서 5분이 10월 1일 날 미국에 가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10월 1일부터는 DMZ 내의 지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한국군, 북한군, 중공군이 아니라 중국군, 미군 이런 유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지뢰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유해들을 이제 발굴해서 모국으로 자기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고가 안 나고 좋은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을 잘 처리하고 우리가 여당이 돼서 처음으로 받는 국정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야당과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본대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씀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평화의 걸림돌이 되겠다 이렇게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를 무장 해제와 NLL 포기라고 계속 의지성을 놓더니 이번에는 특위까지 구성해서 왜곡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남북 군사 합의서 1독을 전하고 싶습니다. 합의서 어디에도 일방적인 무장 해제나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엔 사령부까지도 남북 군사 합의에 공감하고 전폭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해상의 NLL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북한도 군사 합의서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문구를 통해 NLL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번 군사합의 이행 이후에도 북한 선박은 NLL 남쪽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우리 군도 NLL 인근에서 일상적인 경제작전을 계속 진행합니다. 또한 서해 완충 지역에 배치된 북한의 해안포는 우리보다 6배, 포병은 8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해군 함정 사격 및 기동훈련도 완충 지역 남쪽에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안보 공백이니 NLL 포기라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거짓 선동에 불과합니다. 피로 지켜온 NLL을 앞으로 더 이상 피 흘릴 일 없는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안보입니다.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받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고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보 전략은 없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화약고인 155마일 휴전선 일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은 수십만 명의 우리 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중력적으로 이용해왔던 수구냉전 세력이 더 이상 설 자리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수구냉전 세력이 아닌 평화를 바라는 모든 정당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신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거짓 해명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47만여 건에 달하는 정부의 비인가 행정 자료를 정상적 절차를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 유출 경위에 따르면 신재철 의원과 보좌진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재정 분석 시스템에 접속할 아이디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수상합니다. 신재철 의원실은 기존 한 개의 아이디 외에 지난 9월 4일, 5일, 12일에 3개의 아이디를 추가로 발급받아 8일 동안 190차례에 걸쳐 비인가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서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발급받아
자료를 빼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입니다. 또한 비인가 자료에 접속하려면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클릭 몇 번 했더니 접속이 되었다는 신재철 의원실 해명은 믿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1,400명 이상이 접속했는데도 비인가 자료를 불법 유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재철 의원이 공개한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도 거짓투성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신재철 의원이 공개한 사용 내역은 국가 행사 등 공적인 용도로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신재철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청와대 지출 내역에 관련 주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로 판명되자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자료 유출한 것도 모자라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입니다. 정부가 보좌진에 이어 신재철 의원을 고발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다, 야당 탄압이라는 궤변을 그만두기 바랍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신재철 의원은 불법 유출 자료를 당장 반환하고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당에서는 신재철 의원을 오늘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까지 대단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님은 유엔에서 전 세계의 한반도의 평화, 당위성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호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나타났던 미국 갈등을 상기해본다면 참전벽해가 따로 없을 정도의 변화입니다. 전 세계가 이런 성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한국의 보수 몇몇 언론사에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이해 안 되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준비 없이 통일대박론을 들고 나왔을 때 통일이 미래다라는 시리즈물을 통해서 북한이 자원 강국이기 때문에 통일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든지 통일이 된다면 세계 최대의 산업백을 탄생할 것이다 라는 각종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언론사는 2014년 한 해에만 무려 243건의 시리즈 기사를 내기도 했고 2015년에는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 출범에 적극 참여해서 2017년 기준으로 3,137억 원의 모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이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라는 시리즈 연재 기사를 출력해서 지금 열심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시리즈를 꼭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부 역량을 키우고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민 통합에 힘을 모은다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2015년 8월 20일 긍정적인 사관으로 국민 대통합해야 통일 대박이라고 주장하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시장민주를 만난 특사회입니다.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는데도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한 게 이 시대의 정치인의 사명입니다. 이 말 역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2014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성태 현재 원내대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때 다짐을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그룹의 미래전략제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모두를 와해하는 공작에 관련됐다라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드디어 법의심판대에 선 것입니다. 한국의 제1그룹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무시하고 구시대적인 노사관계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경영진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종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규모가 큰 그룹이라 하더라도 법 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도 오래전에 없애져야 될 구시대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노조 탄압에 구태에서 결별하겠다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강원 최고위원님의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홍영표 대표님께서 신재철 의원 그 자료 불법 통치권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공직자들이 쓰는 카드는 클린 카드라고 하는 카드이죠. 이 클린 카드가 결제가 가능한 그런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흥주점이라든지 또는 이 대상에서 벗어난 그런 업소는 이 클린 카드로는 아예 결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불법적으로 결제가 되는 것이냐 좀 현혹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야간에 사용했다거나 또는 주말에 사용했다거나 이건 청와대 공직자들은 사실 밤낮 없이 예를 들어서 국회가 열렸다, 밤에 심야에 열렸다 그러면 정무수석실의 공직자들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야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국에서 요인이 왔다, 우리가 밝힐 수 없는 어떤 접촉을 하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고위직 인사가 비공개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인사를 만났을 때 어디에서 만나겠습니까? 예를 들면 호텔의 음식점이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지출이 될 텐데 여기 마치 그게 무슨 음식점에 가서 카드를 사용한 것이냐, 왜곡하고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명확하게 국가기밀 불법 탈취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요. 특검 조사를 통해서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사실상 특정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특검조차도 참으로 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연장 신청까지, 기한 연장 신청까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또 김경수 지사 망신 주기 장소로 악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물론 우리 당이 증인 신청에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런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히려 국정감사에서는 특검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특검 사무소 앞과 구치소 앞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이 심각성을 이제 미디어들이 관심을 갖고 추적하고 보도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국민적 요구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관련해서 구글 코리아와 같은 인터넷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부과를 했고요. 유럽에서도 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저는 이제는 이런 어떤 우회 이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세를 할 때가 됐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인터넷 글로벌 기업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국내 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공평 과세, 공정한 규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작년에 구글이 국내에서 올린 매출이 약 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추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거의
우리는 얼마나 매출이 있었는지,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조차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실태를 파악해서 과세하는 그런 이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규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에 의무적으로 국내 서버를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매출이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공평하게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훈 최고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과 뉴욕을 오가면서 이 주요가 크게 달했을 텐데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예술공연단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시찰단 교환 방문 등 이런 문제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안에 공식 서명을 하고 개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제 영역에서의 공고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의 의계와 한미 FTA 개정안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추미애 전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 개미특사단 이동을 30일 3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 시티탱크 관계자를 만나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알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는 종전선언과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 상응 조치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미 FTA 개정 협상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한국산 수입차 관세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 폭탄을 적용할 경우에 국내 자동차 업계의 연간 손실액이 약 2조 9천억에 달하고 제약이 있는 13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문기관 분석도 있습니다. 집권여당 대미특사단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 모든 측면에서 우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남인순 최고위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난 25일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치유재단의 사실상 희생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는 추석 선물을 받다, 가슴이 후련하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또 피해자 지원단체의 반대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거출금 10억 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회유하는 일이 발생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거출금을 수천만 원씩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화해치유재단은 그 이름과 달리 화해와 치유는커녕 갈등과 상처를 안냈습니다. 이미 재단은 정당과 민법 등에 따라서 재단의 해산이나 허가취소는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성가족부 장관도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 단계에 임박해 있고 조만간 외교부 장관과 회동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방향이 정해진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재단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10억 엔의 반환과 처리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단 해산에 앞서서 여기 최고위원으로 계시는 박지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구 대안이 국회에서도 조속히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자료 수집, 분석, 역사교육 활동을 위해서 지난달에 출범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으로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적절히 협조를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국가기밀자료 불법 유출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은 정상 접속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우연히 발견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분명히 따져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발견했다고 해서 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정도는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시적으로 아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청와대가 밤낮없이 24시간 일하는 체계라는 것은 다 알 것이고요. 당연히 미국 등 여러 가지 외교 사절객을 만나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청와대로서는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미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기밀에 해당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발표를 하고 공개를 하는 이런 행위는 중단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수진 최고위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선 명절 기간 중에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일터에서 수고하신 경찰관, 소방관, 또 환경위원, 대중교통 운전사, 철도 기관사,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0일 문재인 정부 2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재갑 장관께서 임명되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자 고생한 김영수 전 장관께도 노동계의 후배로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영수 장관께서는 이대시 생태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리바게트, 그리고 GM 배우 불법 파견에 대한 시정, 노동시간 단축 등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또한 퇴임 인사에서 제안해 주신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자고 하신 부분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노동 존중 사회의 뜻을 살려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재갑 장관께서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면서 또 전문성과 소통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자마자 한국노총을 찾아 소통 행보를 해주시는 부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민주노총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이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통해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제기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의 질 개선, 격차 해소,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장관께서 강조하신 일자리 문제 해결, 노동존중 사회 실현,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 4가지 역점 과제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87호와 90호로 비준 문제를 연내에 꼭 해결해서 내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ILO 총회에서는 저희가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비준 소식을 당당하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갑 장관께서 과거 차관을 일할 당시 불법 파견, 노조 무력화 시도, 우측노조의 고소 처리 단락, 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노조 활동의 제약 등으로 관련돼서 지적되신 만큼 최근 고용노동부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현대 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와 타임오프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지 40여 년이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시계가 70년대 멈춰있는 듯한 사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공공형사 수사부는 아까 박주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삼성 노조와의 문제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32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노사 전략 문건에 따르면 노조가 생기고 나면 와해시키기 어렵고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사전 예방만이 최선이라고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또 신속 대응팀까지 운영하면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실시해서 노조아이를 활동하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 3권이라는 노조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그래서 하지만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삼성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조합원들 2명이 자살하고 노동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막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은 삼성 Y공작 관련해서 삼성 SDI,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삼성그룹 내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강한 회사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상생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많은 역할과 성과를 수석 연휴 동안 보여주셨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셨고 행복감을 느끼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남인순 세국께서 말씀하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명예를 지켜주실 수 있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8명밖에 되지 않는 만큼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함께 일본이 하루빨리 과거 추악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92세, 기로노 90세 할머니께서 일본의 태풍 제비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저께 일본의 오사카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한일 양국의 관계 회복과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